파산할 수 있으면 다행이에요. 파산도 못하는 경우도 파산이 다행이다 차라리. 많아요. 오히려 파산은 최악의 선택지라고 생각하는데 네. 파산이 대충 한 여기 정도 높이. 지하실이 있어? 지하도 있고 지옥도 있다니까. 진짜?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연금박사 이영주입니다. 오늘 노후에 파산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또 어떠한 경우들이 있는지 리얼한 사례들을 전해주실 박기태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본인 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한중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박기태라고 하고요. 주로 회생파산, 그리고 회생파산으로 빠지게 하는 되게 주요한 요인이 사기범죄거든요. 이 사기범죄에 관련해서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마 방송 들으시게 되면 나는 괜찮을 거야.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돈은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고 네. 나는 안 당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는 그런 분들이 더 많이 피해를 볼 수 있다. 또 그런 부분에서 우리 사례를 통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고령층 파산 비율도 증가한다고 많이 들었어요. 전체 지금 우리나라의 개인 파산자들이 쫙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파산자 중에 60대 이상 비율이 몇 프로나 될까요? 60%입니다. 파산의 제일 큰 원인은 생활비고요. 네네. 주식이나 코인, 도박 이런 것 때문에 어. 파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전체적인 비율로 봤을 때는 소수입니다. 60대 이상이 이렇게 생활비, 사업 실패, 그리고 범죄 피해 이쪽에 엄청 비율이 높다는 거죠. 생활비로 인한 거.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재산에 비해 큰 생활비. 그 다음에 사업 실패. 뭐 괜히 뭐 한번 해보겠다. 네. 최근에 영화 나왔던 그 서울자가 김부장 이런 사례.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기. 나는 안 당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지만 결국 이런 일들이 좀 생기는 것 같네요. 일단 제가 어제도 상담을 했던 건이에요. 작년에는 이런 사건들이 한 절반 이상이었어요. 제가 상담한 사건. 특히 수익형 부동산 분양권, 상가,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지식산업센터, 그리고 뭐 월세를 주기 위한 수익형 부동산인 경우 이런 부동산 투자 실패로 인한 문제들이 정말 많습니다. 내가 노후 자금이 부족하니까 내가 갖고 있는 목돈을 가지고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해서 월세를 받아봐야 되겠다. 이 생각 자체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군요. 지금 보시면은 그런 경험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 네. 강남역 같은 데 지나가면 멋진 건물 하나 있죠. 네, 그리고 네. 앞에서 막 휴지 나눠줍니다. 한번 들어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네.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그럼 차 같은 거 딱 주거든요. 차를 마셔요. 네. 차를 마시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역세권에 상가가 하나 지어집니다. 혹은 뭐 오피스텔이 하나 지어집니다. 이거는 분양이 되게 잘 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연예인 누구도 샀고 누구도 샀다. 오. 그리고 막 지도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이렇게 가면 이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아니 근데 사실 들으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요. 왜? 그렇죠. 돈이 처음에는. 없잖아. 하나 하는데 2억 3억이라는데 내가 2억 3억 돈이 없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럼 하는 말이 이거죠. 제일 중요한 거 계약금 2천만 원만 있으시면 됩니다. 2억인데 계약금 2천만 원만 있으시면 네. 나머지 1억 8천에 대해선 중도금, 잔금 대출이 100%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에서 이제 딱 놓고 계산을 시작하는 거예요. 계산하기 쉽게 2억이라고 할게요. 2억 대출을 받았을 때 네. 3% 이자라면 네. 연 내야 되는 금액이 네. 6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월 50. 근데 이 동네 월세 평균을 보니까 80에서 90만 원 정도로 형성이 돼 있고 이 오피스텔은 새로 지어지는 거기 때문에 100만 원 이상의 월세를 충분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 그러면 나는 사실 드는 돈이 하나도 없는데 2억 원을 빌려서 월 50만 원씩 내면서 월세로 월 100만 원을 받으면 그냥 안정적으로 월 50만 원의 캐시플로우가 생기게 되는 거죠. 계약금만 있으면 되는 거고. 계약금만 있으면. 역세권이고. 역세권. 연예인도 샀고. 괜찮은데? 솔깃하게 돼요. 그래서 보통 하나를 계약을 하십니다. 하나를 계약하시면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 하나 더 하라 그래요. 왜 하나 더 하냐? 상가나 뭐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 점포가 하나면 들어올 수 있는 업체들이 작은 거밖에 못 들어와요. 그렇죠. 사무실 조그마니까. 그런데 한 3개를 사면 뭐 자동차 회사도 들어올 수 있고 그러니까. 좀 더 탄탄한 기업도 들어올 수 있는데 그러면 오. 월세가 3배가 아닌 거예요. 4배, 5배가 될 수 있는 진짜? 거예요. 업체들 입장에서도 작은 방이 아니라 좀 큰 그렇죠. 방을 구하기가 좀 네, 어려울 수 있거든요. 맞아요. 다 주인이 다르니까. 그래서 제가 상담하신 분은 한 층을 다 하셨어요. 네. 지식산업센터 한 층. 왜? 우리가 지금 뭐 영업을 다니고 있는데 네. 어떤 업체가 들어오기로 입점이 확정됐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뭐 한 층을 통으로 레스토랑 큰 게 들어온다, 뭐 병원이 들어온다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얘기를 해서 계약을 합니다. 세계점포라고 할게요. 6천만 원을 썼죠. 중도금 대출을 받았어요. 근데 문제가 처음에 어디서 발생하냐? 네. 이자가 올라갑니다. 처음에 그 업체에서 얘기했던 시나리오대로라면 아무 문제는 없는 거잖아요. 아무 문제 없죠. 그렇죠. 근데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네. 거네요. 이게 변동금리로 다 대출을 받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요 사건들이 요즘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네, 네. 요즘보다 제일 활발했던 때가 2021년, 22년 금리 오르기 직전에. 직전에. 금리가 너무 낮다 보니까 그리고 주식도 좀 애매하고 이러다 보니까 당시에 사람들이 내가 갖고 있는 돈 어떻게 투자하지 이걸 굉장히 고민하던 때거든요. 이 고민하던 그 바로 그 시기
정신을 차리신 분들은 연금 박사님한테 의뢰를 했던 바로 그 시기에 네. 굉장히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어. 문제는 그게 이제 입주할 때가 된단 말이에요. 입주를 할 때가 뭐 조금 지났거나 딱 그때인데 네. 금리가 오르기 직전에 3% 정도 금리를 생각을 하고 받은 거예요. 월 50 정도. 근데 세기점포니까 아직 잔금 대출을 안 받았으니까 한 월 120 되겠죠. 120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이게 변동금리에서 금리가 막 오르기 시작합니다. 6%가 된 거예요. 그럼 그렇죠. 월 200만 원 이상을 이자로 내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월급이 뭐 2천, 3천 되시는 분들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냥 뭐 한 300만 원 버시고 좀 모아놓은 돈 있고 이런 건데 네. 그걸로 월 200만 원 이상을 낸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도 나중에 월세로 받을 거니까. 참고 버티죠. 아. 빚을 내면서. 카드 빚 내고 버티는데 두 가지 이제 경로가 생깁니다. 첫 번째는 어쨌든 어떤 이유에서든 중도금 대출을 이자를 못 내는 경우가 생깁니다. 돈이 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돈 쓸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뭐 네네. 자녀가 결혼을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돈 쓸 일이 있어서 한 2달 정도 연체가 돼서 만약에 못 갚는 상태가 돼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잔금 대출이 안 나옵니다. 신용 점수가 떨어지면 대출은 안 나올 수 있잖아요. 아무리 담보가 있어도. 처음부터 약속한 대로 시나리오를 쭉 가는 게 아니라 음. 중간에 신용 점수가 하락하면서 잔금이 막혀버리는. 그렇죠. 그럼 이렇게 되면 진짜 암담한 게 잔금이 막혀버리면 이게 무슨 문제가 되냐면 일단 내가 잔금 대출을 받아서 여기 등기를 쳐야 세입자가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 세입자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난 잔금을 못 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잔금을 못 내는 순간 계약이 해지되고 중도금 대출이 없어지냐? 그건 아닌 거예요. 이자는 이자대로 내요. 네. 그런데 월세는 도저히 죽어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상태로 묶여버려요. 영원히. 잔금 대출을 못 받으니까. 이건 언제 끝나냐? 내가 진짜 못 받게 돼서 여기에 이제 막 경매가 들어간다, 분양권에 대해서 전매가 들어간다거나 회생 파산을 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면 네.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방법이 없어 그래. 잔금 대출이 안 나와버리면 이게 가장 암울한 시나리오. 네네네. 그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잔금 대출을 어떻게 받았는데 이자 되게 문제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제일 큰 문제 임차인이 안 들어.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역세권이고 연예인도 했고. 그런데 보통 여기서 무슨 문제냐? 역세권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역세권이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도에서 보기엔 바로 역 옆이었던 것 같은데 네네네. 여기에 무슨 기찻길이 있고 네, 큰 네. 벽이 있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려면 엄청 먼 역일 수 있어요. 그리고 아니면 역 자체가 사람들이 전혀 이용을 안 하는 역일 수도 있어요. 어제 같은 사례는 뭐냐면 지도에서 대충 보면 역세권처럼 가까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가보면 차로 15분 걸리는 거예요. 전혀 밑도 끝도 없는 데 있는 겁니다. 또 구조적인 문제도 있죠. 특히 상가 같은 경우는 옛날에 어디 가면 제일 흔한 게 좋은 상권이다 그럼 옷가게 제일 많았거든요. 요즘 그렇죠. 옷가게 네. 별로 없어요. 길거리에 있는 인형 뽑기방 요즘 되게 많이 보이죠. 인형 뽑기에서 그 돈이 될까요? 인형 뽑기방이 많은 이유는 놀리기 싫어서예요. 인형 뽑기방은 왜 있는 거냐? 어차피 임대가 안 나가. 근데 거기를 그냥 비워두긴 좀 그러니까 인건비가 안 드는 사업을 뭐 하나 그냥 넣어놓는 거예요. 무인점포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냥 인형 뽑기방 같은 경우는 정말 돈 적게 들거든요. 인형 뽑기 기계 그거 중고로 얼마 안 해요. 500만 원이면 그냥 간단한 인테리어 해놓고 그냥 인형 뽑기 기계 해놨다가 네. 대부분 보면 인형 뽑기방 밑에 임대 이런 거 많이 붙어있어. 이걸로 제대로 사업을 해보겠다는 게 아니라 노는이 돌리자. 이래서 인형 뽑기방 해놓는 경우가 많아요. 요즘엔 구조적으로 인터넷에서 물건을 많이 사고 사람 숫자도 점점 줄어들고 구매 능력이 있는 그러니까요. 세대가 줄고 이러니까 상가 자체가 빈대가 엄청 많은 거예요. 역세권이라고 해도 이제는 다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여기 지금 촬영하는 이 장소죠. 네. 한강이 보이는 이 테크노마트 같은 굉장한 이렇게 좋은 상권의 경우에도 텅텅 비어 있는 게 그렇죠. 현실입니다. 여러분 가보시면 동대문 밀리오렘 옆에 구몬시티 뭐 유령 같아요. 거기뿐이 아닙니다. 뭐 신촌 가보시고 이대 가보시면 이대 옛날에 그만왔던 옷가게들 지금 다 텅텅 비어 있거든요. 상권 자체가 옛날 네. 같지가 않기 때문에 상가 투자를 한다, 뭐 지식산업센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네. 사실 어떤 경우에나 임차인이 안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일이 발생을 한다. 처음에 뭐부터 생각하시냐면 분양권 전매를 생각합니다. 중간에 내가 분양권 상태에서 팔아보자. 손해보더라도 피는 못 붙여도. 네. 마이너스 피가 붙는데 마이너스 피가 막 6천, 7천 그래요. 이 손해를 보고 차마 못 파는 거지. 그리고 그것도 산다는 보장이 없어요. 없죠. 그러면 두 번째. 과장 광고였다. 이 역세권이었는데 왜 역세권이라 그러냐. 연예인 누구 샀다는데 뻥 아니냐. 이런 식으로 소송을 하려고 그러고 뭐 네. 검색해보시면 뭐 그런 거 소송한다는 변호사들 엄청 많습니다. 그렇죠. 소송한다, 뭐 합의 해제, 사기 분양이다. 뭐 노하우가 가지고 있다 이런 변호사들 엄청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 해보면 성공 사례가 있죠. 근데 성공 사례만 쓰지 실패 사례는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성공 사례는 대단히 비율이 낮아요. 왜냐? 그 사람들은 프로페셔널인데 문제가 안 될 정도로만 과장 광고를 해요. 그래서 사실 이걸 합의 해지하거나 소송을 통해서 해결할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닌데 굉장히 낮습니다. 그 여기에 변호사 비용을 또 추가로 막 몇백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쓰게 되는 거기도 또 돈이 경우들이 나가네. 많은 거죠. 차라리 지금 포기하면 날릴 수 있는 건데. 근데 포기를 못 해요. 포기도 그게 못해. 문제. 포기한다는 게 아. 계약금을 띄고 이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건데 중도금 대출을 하면 이미 실행에 착수가 됐기 때문에 이 계약금 해지가 안 돼요. 옛날에 그 건물이 잘 나갈 것 같으면 당연히 시행사에서도
해주죠. 그냥 2천만 원 번 장사를 하겠죠. 근데 얘네들도 자기들이 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비두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면 이걸 어쩌지도 못하고 저쩌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않고 이런 장기 어떤 빚으로만 그냥 묶여버리는 겁니다. 난 아무것도 없이 그냥 빚만 있게 돼버려요. 결국은 사회가 급변하고 있고 소비자들의 행태도 바뀌고 있는데 내가 뭔가 상가를 해보겠다, 이 정도면 월세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약간 섣부른 판단, 이것이 수익형 부동산을 샀다가 결국은 그게 묶여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파산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정말 잘못된 생각이 한 6천만 원 정도 쓰면 뭐 안 되면 날리면 되지. 이건 그게 아닌 거예요. 이건 대출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건 6천 원을 날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레버리지까지 발생하네. 그렇죠. 사실상 그러니까 9배 정도의 빚이 나한테 그냥 생겨버려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냥 연금 하라니까 그걸 가지고 그냥 안정적으로 연금 받으면 위험도 없고 평생 받을 수 있는 건데 그걸 해보겠다고 서울자가 김 부장처럼 그러니까. 그렇죠 했다가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군요. 그러니까 여기 딱 보입니다. 목돈을 날리면 평생 힘들지만 연금을 날려도 한 달만 참으면 된다고. 네, 진짜 이게 명언인 게 목돈을 내가 쥐고 있는 순간 사실 어떤 사기의 위험 같은 거 아니면 투자 실패의 위험에 딱 빠질 수 있는 거예요. 네네네. 퇴직금 갖고 계신 분들 그리고 또 연세가 좀 많은데 60대 이상 이런 분들이 네. 비상금 이런 식으로 한 4천, 5천씩 갖고 계신 분들이 음. 있거든요. 그걸로 투자를 했다가 몇 억 네. 빚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해결하려면 사실상 파산밖에 답이 없는데 네. 그럼 막 파산이요? 아유 막 이러시거든요. 제가 너무 황당한 게 파산할 수 있으면 다행이에요. 파산도 못하는 경우도 파산이 다행이다 많아요. 차라리. 오히려 파산은 최악의 선택지라고 생각하는데 네. 파산이 대충 한 여기 정도 높이 지하실이 있어? 지하도 있고 지옥도 있다니까. 진짜? 파산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건 네. 파산 면책 음. 그러니까 빚을 없애주는 거거든요. 이거는 사실 되게 좋은 거고 아. 이게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똑같은 지금 요 예로 들어볼게요. 만약에 내가 분양권 해제를 하려고 했는데 안 돼요. 네. 네. 그래서 파산으로 해결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안 하고 시간이 끌어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주변에 돈 빌려서 이자 내면서 버텨보자. 자, 새로운 임차인 들어올 때까지 네. 누 들어온다고 하니까 네. 좀 버텨보자. 주변에 돈 빌리고 네. 친구한테 돈 빌리고 카드 깡하고 막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냐? 돈 빌려서 못 갚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친구가 없어지는 것도 있지만 네. 고소당해요. 이러면 일단 내가 불법 행위를 한 게 돼버리면 파산 면책 자체가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이제 감옥 가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법적으로 파산 절차에 들어가서 계약을 해지하고 날려버리면 차라리 괜찮은데 이걸 어떻게 지금 끌고 가려고 노력하면서 주변에 돈 빌리고 나도 어떻게 신용을 만들어보고 뭐 이러다가 심하면 이제 감옥까지 가는 거죠. 진짜 설상가상 점점점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드렸던 유형 중에 한 가지.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